안녕하세요. 편안히 기대어 우주의 소리와 함께 깊은 잠에 들 준비를 해보세요. 상상해 봅시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창밖의 세상이 평소보다 2배나 희미하게 느껴집니다. 태양은 덜 밝게 빛나고 가로등은 멀고 희미하며 방 안의 정오마저 겨우 깜빡입니다. 마치 공상과학소설의 도입부 같지 않나요? 그런데 만약 제가 이와 비슷한 일이, 그것도 엄청난 규모로 바로 지금 우리 우주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면요. 전 세계 천문학자들은 지금 근본적인 우주 이해에 의문을 던지는 수수께끼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수집된 데이터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바로 우주가 우리가 예측했던 모든 모델보다 훨씬 빠르게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멀리 떨어진 별들이 서서히 사그라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마치 누군가 희미하게 조도를 조절하는 조광기 딤머, 스위치를 천천히 돌려 우주 전체의 밝기를 낮추는 듯한 전 지구적이며 설명 불가능한 암흑화 현상입니다. 오늘 이 수면 강연에서는 우리는 이 미스터리의 심장부로 들어가 볼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들이 어떤 가설을 제시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21세기 가장 위대한 수수께끼 속으로 깊이 빠져들 준비를 하십시오. 이 섬뜩한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우주 전체의 밝기를 도대체 어떻게 측정하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우주는 전압계 볼트미터바를 연결할 수 있는 전구가 아니니까요. 그 답은 수년간의 고되고 정밀한 작업 속에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른바 은하계 외 배경광, Extra Galactic Background Light, EBL이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당신이 직접적인 광원이 없는 어두운 방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옆방에 불이 켜져 있다면 그 빛은 문 아래로 스며들고 벽에 반사되어 방이 완전히 암흑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약하고 산란된 빛을 느낄 수 있겠죠. 은하계 외 배경광이 바로 우주 규모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는 우주에 존재했던, 그리고 현존하는 모든 별과 은하계에서 나오는 빛을 합한 총체적인 빛입니다. 이 빛은 모든 공간을 관통합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허블, 같은 강력한 망원경을 하늘에 가장 비어있는 듯 보이는 부분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들은 몇 시간, 때로는 며칠 동안 이 어두운 영역에서 날아오는 광자 포톤들을 축적합니다. 이 빛을 분석함으로써 그들은 우주의 전체적인 광도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수치는 별들의 노화에 따른 느리고 예측 가능한 감소분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일정하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주가 빅뱅의 눈부신 섬광 속에서 탄생한 후 수십억 개의 태양을 밝히며 점차 식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깔끔하고 아름다운 모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데이터가 이러한 목가적인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밝기의 감소가 선형적이거나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종의 급격한 도약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주적 시간으로 불과 몇천 년 전에 우리가 관측했던 것에 비해 우주는 거의 2배나 더 희미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최초의 우려스러운 징후는 은하와 질량의 집합체 차카시 갤럭시 앤 마스 어셈블리, 줄여서 가마 프로젝트의 데이터 분석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수십만 개의 은하를 다양한 거리에서 관측한 가장 야심찬 우주 탐사 중 하나였습니다. 목표는 우주 내 물질 분포를 3차원 지도로 만드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이 은하들이 방출하는 빛도 측정했습니다.
국제천체물리학 연구팀이 자외선부터 먼 적외선 영역까지 모든 빅데이터를 취합했을 때 그들 앞에는 놀라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우주의 특정 영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가 20억 년 전보다 오늘날 2배나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를테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전력 소비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도시를 상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계량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장비의 보정 상태를 재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모든 오차를 고려했으며 계산 방법론까지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실제로 에너지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 은하에서 보는 빛은 수십억 년 동안 우리에게 도달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은하들을 볼 때 우리는 사실 과거를 보는 셈이죠. 천문학자들은 비교적 가까워 우리에게는 젊은 은하들의 빛과 멀리 있는 오래된 은하들의 빛을 비교하여 시간에 따른 에너지 생성 그래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는 단순한 감소가 아니라 급격한 하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권위 있는 학술지에 발표된 이 발견은 처음에는 회의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국지적인 이상 현상이거나 고려되지 않은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사와 유럽우주국 ESA저의 우주 관측소를 포함한 다른 망원경을 이용한 후속 관측은 초기 결과를 더욱 확고히 뒷받침할 뿐이었습니다. 우주는 실제로 에너지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우주는 황혼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일 태양이 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우주의 평균적인 값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자체가 과학자들로 하여금 그 원인을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과학자들이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명백하게 검토하기 시작한 가설은 말 그대로 눈앞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혹시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을 무언가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은하계 사이에 먼지가 더 많아진 것은 아닐까? 우리는 보통 우주를 완벽한 진공, 즉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하계 사이의 공간, 즉 성간 환경은 희박한 가스, 기본 입자, 그리고 맞습니다. 우주 먼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먼지는 초신성 폭발이나 늙은 적색 거성에서 나오는 항성풍에 의해 우주로 방출된 아주 작은 규산염이나 흑연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먼지 한 알 한 알이 빛의 경로를 가로막는 미시적인 장애물인 셈이죠. 먼지 입자 하나 자체는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광자가 이동하는 경로에 수조 개의 입자가 존재하게 되면 그 영향은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빛은 흡수되고 산란되면서 멀리 있는 천체가 우리 눈에는 더 희미하고 더 붉게 보이게 됩니다.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적색화 레드닝이라고 부릅니다. 가설의 핵심은 어떤 이유에서든 이 은하계 사이의 먼지 양이 갑자기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대에 일어난 대규모 초신성 폭발 같은 전 지구적 격변이 우주를 연기로 뒤덮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먼지 자체의 특성이 변해서 빛을 더 잘 흡수하게 되었을 수도 있죠. 이 아이디어는 그 단순성 때문에 매력적이었습니다. 기존의 근본적인 물리 법칙을 수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우주의 오염도를 과소평가했을 뿐이라고 가정하는 것이었죠.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적색화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먼지가 원인이라면 먼지는 붉은빛보다 푸른빛을 더 강하게 흡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멀리 있는 은하의 스펙트럼은 우주 팽창으로 인한 적색 편의보다 훨씬 더 크게 체계적으로 붉은색 쪽으로 치우쳐야만 합니다.
정밀한 측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거리는 비슷하지만 방향이 서로 다른 수천 개의 은하 색상을 비교했습니다. 만약 우주를 뒤덮는 하나의 거대한 먼지 구름이 존재한다면 그 구름은 모든 은하에 거의 동일한 영향을 미쳤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순적이었습니다. 일부 방향에서는 적색화 효과가 실제로 관찰되었지만 다른 방향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전체적인 그림이 일관성 있게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먼지 자체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인 해답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주먼지 가설이 관측된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이는 연구자들을 보다 심층적인 분석으로 이끌었습니다. 어쩌면 빛이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발생하는 빛의 양이 줄어든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는 곧 두 번째 주요 이론인 별 형성 속도의 둔화로 이어졌습니다. 우주는 정적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별들이 태어나고 소멸합니다. 새로운 별들은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이 자체 중력으로 수축하면서 형성됩니다. 이 구름의 중심부에서 온도와 압력이 핵융합 반응이 시작될 때까지 상승하면 하늘에 새로운 태양이 점화됩니다. 이 과정은 빅뱅 후 약 30억에서 40억 년이 지난 어린 우주에서 특히 활발했습니다. 당시 은하들은 가스로 가득 차 있었고 별들은 우후죽순처럼 태어났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시기를 우주의 정고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건축 자재인 자유가스의 비축량이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스는 별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거나 강력한 초신성 폭발에 의해 은하 밖으로 방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별 형성 속도는 점차적으로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오래전부터 예측된 과정입니다. 우리 은하인 은하수도 활동의 정점을 훨씬 전에 지났습니다. 모델에 따르면 우주는 늙은 별들이 소멸하고 새로운 별들의 탄생 주기가 길어짐에 따라 느리고 완만하게 빛을 잃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과정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만약 어떤 이유로 별 형성 속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둔화되었다면요? 아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현대 은하에서 새로운 별의 탄생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블랙홀들이 물질을 활발하게 흡수할 때 강력한 에너지 분출, 즉 제트를 내뿜는데 이는 주변 가스를 가열하고 분산시켜 별로 수축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최근 과거에 이 블랙홀들의 활동이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은하를 불모지화하여 새로운 세대의 별 탄생을 중단시켰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시각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두 은하의 비교입니다. 젊은 푸른 별들로 가득 찬 나선 은하의 모습과 대부분 늙은 붉은 별들로 이루어진 타원 은하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관측되는 우주의 어두워짐은 우주 전체가 첫 번째 상태에서 두 번째 상태로 대규모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별 탄생률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가설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기에도 약점은 존재한다.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왜 이 감소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방대한 영역에서 그렇게 갑작스럽고 동시에 일어났는가? 은하들은 제각기 고립되어 독자적인 삶을 사는 시스템이다. 이 은하들이 일제히 별들의 요람을 꺼버리도록 만드는 과정을 상상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는 마치 전 세계 모든 도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기가 태어나지 않게 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동시다발적인 현상은 어떤 종류의 전 우주적, 즉 모든 곳에 스며드는 요인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수수께끼, 즉 암흑 에너지, 다크 에너지의 영역으로 들어선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가속 팽창을 담당한다고 여겨지는 가상의 에너지 형태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현상은 분명히 관측하고 있다. 암흑 에너지는 반중력처럼 작용하여 은하들을 점점 더 빨라지는 속도로 서로 밀어낸다. 표준 우주론 모델에 따르면 우주에 있는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며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이 특성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한때 자신의 방정식에 도입했다가 나중에 폐기했던 이른바 우주 상수 (cosmological constant로 설명된다. 하지만 만약 그가 틀렸다면 어떨까? 암흑 에너지가 상수가 아니라면, 그 힘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면 어떨까? 실제로 암흑 에너지가 강해질 수 있다는 이론적 모델들이 존재한다. 그중 하나가 이른바 팬텀 에너지를 설명하는 모델이다. 만약 팬텀 에너지의 밀도가 증가한다면 우주의 가속 팽창은 단순히 지속되는 것을 넘어 눈사태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수백억 년 후에는 암흑 에너지의 힘이 너무나 커져서 은하계 내부의 중력 결합, 항성계, 심지어 원자 자체까지도 산산조각 낼 수 있게 된다. 이 시나리오는 빅 립 대파국이라 불린다. 하지만 이러한 종말론적인 결말에 도달하기 전에 덜 극적인 다른 사건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암흑 에너지의 증가는 별 탄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팽창하는 공간은 가스 구름을 늘어나게 만들어서 가스 구름이 중력 붕괴와 별 탄생에 필요한 임계 밀도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한다. 만약 암흑 에너지가 최근에 더욱 활성화된 단계로 진입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주 전역에서 별 탄생을 동시에 억제한 바로 그 전 지구적 스위치였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의 어두워짐, 즉 별빛 감소는 다가오는 빅립의 첫 번째 전조일지도 모른다. 이 가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매혹적이며 동시에 두려움을 자아낸다. 이는 단순한 천문 관측을 모든 존재의 종말에 대한 가능한 예측으로 탈바꿈시킨다. 아직은 단지 이론일 뿐이지만 이 이론은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힘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만든다. 우주론의 가장 신비로운 영역을 계속해서 파헤치다 보면 우주를 이루는 또 다른 어두운 핵심 요소, 바로 암흑 물질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팽창시키며 밀어낸다면 암흑 물질은 이와 반대로 우주를 한데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암흑 물질은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하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력을 가지고 있는 미지의 물질입니다. 우리는 이 물질의 존재를 은하계의 별들의 움직임이나 은하단 전체에 미치는 중력적 영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암흑 물질이 없다면 은하 내의 눈에 보이는 물질, 가시물질의 중력만으로는 별들을 궤도에 붙잡아 둘 수 없기 때문에 은하 자체가 이미 산산조각 났을 것입니다. 우주 전체 질량 에너지의 약 27%를 암흑 물질이 차지하며 이는 우리 자신을 포함한 일반 물질, 중입자 물질의 약 5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암흑 에너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암흑 물질의 정확한 본질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단지 아직 발견되지 않은 특이하고 이국적인 종류의 기본 입자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표준 모형에 따르면 암흑 물질은 안정적이며 중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것과도 상호작용하거나 붕괴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가정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일부 대체 이론에서는 암흑 물질 입자가 불안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입자들은 느리게 붕괴하여 예를 들어 중성미자 뉴트리노, 나 심지어 광자 같은 더 가벼운 입자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붕괴가 일어난다면 반드시 에너지가 방출될 것입니다. 이는 우주를 더 어둡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밝게 만들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시나리오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암흑물질은 붕괴하는 대신 입자끼리 충돌할 때 쌍소멸, 안니힐레이션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아직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반 물질과 상호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암흑물질이 빛을 흡수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상태로 전이될 수 있다는 가상의 모델을 상상해 봅시다. 또는 암흑물질이 붕괴될 때 별빛을 가리는 우주 먼지 생성을 촉진하는 촉마의 역할을 하는 어떤 입자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의 암흑화와 암흑물질의 특성 사이의 연관성은 아직 순전히 가설적인 추측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가설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탐구할 만한 새로운 방향을 열어줍니다. 만약 암흑물질의 특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이는 물리학계의 혁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의 흐릿해짐, 어두워짐 현상이 바로 이 혁명의 첫 번째 관측 증거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암흑물질의 붕괴를 암시하는 간접적인 징후를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흑물질 밀도가 최대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은하 중심부에서 오는 감마선이나 양전자 포지트론의 초가분을 분석하는 시기입니다. 현재까지의 결과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이러한 탐색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설명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가장 대담한 지성들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우주 자체가 아니라 우주를 이해하는 우리의 방식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우주의 어두워짐 현상이 실제 물리적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물리학의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면 어떨까요? 이 가설은 가장 급진적이며 검증하기 가장 어려운 길입니다. 이는 현대 우주론 전체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토대를 재검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근본 중 하나는 중력을 설명하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며 다른 하나는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입니다. 우리는 이 이론들을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 여겨왔지만 과학의 역사는 모든 이론의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어쩌면 초거대 규모, 즉 우주론적 스케일에서는 자연의 법칙이 우리가 아는 것과 조금 다르게 작동할지도 모릅니다. 오래전에 기각되었던 빛의 피로, 즉 Tired Light 가설을 떠올려 봅시다. 20세기 초 은하의 적색 편의가 발견되었을 때 프리츠 츠비키 같은 일부 과학자들은 이 현상이 우주의 팽창 때문이 아니라 빛의 광자가 우리에게 오는 길에 단순히 오래되어 에너지를 잃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특정 유형 초신성의 밝기와 같은 다른 많은 우주론적 효과를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측을 통해 반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빛과 시공간 자체에 상호작용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진공 상태가 생각만큼 텅 비어 있지 않아서 빛이 수십억 년 동안 그곳을 통과하면서 에너지를 잃고 예를 들어 중력파나 다른 입자로 변환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 이러한 효과가 존재하고 그 강도가 최근에 증가했다면 이는 마치 먼 은하들이 더 희미해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한 방향은 중력 이론의 수정입니다. 모엔디, 즉 수정 뉴턴 역학과 같은 대안 이론이나 추가적인 공간 차원을 가진 이론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모형들 중 일부는 중력 상수 자체가 시간에 따라 변하거나 물질의 밀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주 팽창의 역학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먼 천체의 밝기를 인식하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새로운 이론이든 우주의 어두워짐을 설명하는 것 외에도 태양계 내 행성 운동부터 우주 배경 복사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모든 천문학적 관측 결과와 일치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복잡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물리학을 발견하는 문턱에 서 있을 수 있다는 바로 그 가능성은 현 세대의 이론가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희미해진 우주의 수수께끼는 다음 과학혁명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우주의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새로운 주력 관측 장비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2021년 말에 발사된 웹은 허블의 후계자이지만 특히 적외선 영역에서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왜 이 점이 우리가 가진 문제 해결에 그토록 중요할까요? 첫째, 웹은 우주의 훨씬 더 먼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주경과 초미감 검출기는 빅뱅 후 불과 수억 년 만에 형성된 최초의 은하들에서 나온 빛까지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별이 형성된 역사를 거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웹이 관측한 초기 우주 데이터와 허블 및 다른 망원경들이 관측한 후기 우주 데이터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시간에 따른 에너지 생성의 변화 곡선을 매우 정확하고 상세하게 그려낼 수 있게 됩니다. 밝기의 하락이 갑작스러운 급변이었는지 아니면 오래전에 시작된 점진적인 과정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주 역사에서 이 변곡점이 정확히 언제 발생했는지도 판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웹은 바로 그 우주 먼지를 연구하는 데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저구에서는 가시광선보다 먼지 구름을 훨씬 더 잘 통과합니다. 웹은 적외선으로 은하를 관측함으로써 먼지 장막을 꿰뚫어 보고 내부의 겉보기 속도가 아닌 실제 별 형성 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먼지 자체는 별빛을 흡수하며 뜨거워지고 먼 적외선 영역에서 빛을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웹은 이 열복사를 감지하여 멀리 떨어진 은하들의 먼지 양을 직접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주가 연기로 가득 찼다는 가설을 최종적으로 입증하거나 반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웹은 전례 없는 분광학적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물체에서 오는 빛을 최고 해상도의 스펙트럼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스의 화학적 조성, 움직이는 속도, 그리고 별 형성 영역의 물리적 환경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블랙홀의 활동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어떤 메커니즘이 새로운 별의 탄생을 억제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웹의 초기 관측 결과는 이미 초기 은하가 이론적 예측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발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많은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마도 향후 몇 년 안에 우주가 왜 어두워지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바로 이 망원경이 우리에게 알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학은 고정된 단일 진리가 아니라 논쟁과 토론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우주가 점점 희미해지는 수수께끼 또한 예외는 아니다. 이 현상의 원인에 대해 과학계는 통일된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 여러 연구 그룹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며 자신들의 가설을 옹호하고 있다. 별 형성률 감소 이론의 지지자들은 특정 은하 관측을 통해 얻은 데이터에 주목한다. 이 데이터는 많은 은하, 특히 거대 타원 은하에서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거의 완전히 멈췄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이것이 우주의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며 단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 속도가 빨랐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반대편에 있는 우주 먼지 가설 지지자들은 몇 가지 사례만으로 전체 우주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이들은 활발하게 별을 형성하는 수많은 은하들이 짙은 먼지 구름에 가려져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들의 견해로는 우리는 우주의 젊음에 해당하는 상당 부분을 놓치고 있으며 이 가려진 빛을 고려한다면 급격한 별 형성률 감소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쟁은 더욱 첨예해진다.
이국적인 모델을 연구하는 이론 물리학자들은 이 수수께끼를 자신들의 대담한 아이디어를 입증할 기회로 본다. 그들은 우주의 희미해짐을 기본 상수의 변화나 새로운 장 필드 및 입자의 존재와 연결하는 복잡한 수학적 구조를 구축한다. 반면 관측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이론에 대해 큰 신중함을 보인다. 그들은 더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며 많은 이론들이 너무 유연해서 어떻게든 원하는 결과를 설명하도록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모든 문제가 관측의 해석이나 계통 오차 (systematic errors)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고 보는 회의론자들의 진영도 존재한다. 이들은 은하외의 배경광을 측정하는 것이 엄청나게 복잡한 작업임을 상기시킨다. 우리는 우리 은하의 별빛, 황도광 태양계 먼지에 반사된 태양빛, 그리고 수많은 다른 방해 요소를 걸러내야 한다. 이 요소들 중 하나라도 계산에 작은 오류가 발생하면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과학적 논쟁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적 방법론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증거다. 서로 다른 관점의 충돌과 끊임없는 상호 검증 속에서 비로소 새로운 지식이 탄생한다. 모든 가설은 철저히 검증되며 모든 세부 사항은 현미경 아래에서 분석된다. 그리고 최종적인 해답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바로 이 치열한 지적 투쟁의 결과로 얻어질 것이다. 잠시 복잡한 공식과 그래프는 내려놓고 이번 발견이 우리에게 던지는 근원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광활한 보금자리인 우주가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사멸해 가고 있다는 인식은 우리에게 복잡한 감정을 안겨줍니다. 한편으로는 깊은 겸허함을 느끼게 합니다. 광대한 우주의 역동성 속에서 우리 존재의 덧없음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의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게 했던 밝은 별들의 시대는 우주 역사에서 찰나의 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시기, 즉 우주의 봄날을 살고 있지만 그 뒤에는 길고 차가우며 암흑만이 가득한 우주의 겨울이 필연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이 생각은 우리를 짓누르는 압도적인 무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룩한 모든 창조물과 업적, 인류의 역사가 결국 사멸해가는 우주의 차가운 암흑 속에 흔적 없이 녹아들 것이라는 사실 앞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지식은 우리에게 경외감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별들의 죽음 이후 남겨진 재로부터 생겨난 별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장엄한 우주적 드라마를 목격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고 우리 자신의 운명을 인지할 수 있는 우주의 극히 일부인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탐구하고 이해하며 소중히 여겨야 할 일종의 사명감을 갖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우주적 연극의 유일한 관객일지도 모릅니다. 설령 그 결말이 비극적일지라도 외면하지 않고 모든 것을 똑똑히 지켜보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더욱이 이 수수께끼는 우리가 사실상 얼마나 미지의 영역에 둘러싸여 있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130억 광년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과학적 성과와 망원경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빛이 전보다 희미해졌다는 지극히 단순해 보이는 관찰 결과 하나가 지구 최고의 지성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우주는 여전히 비밀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가 지평선을 넓힐 때마다 훨씬 더 경이롭고 새로운 미스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이 끊임없는 지적 탐구, 즉 무지에서 지식으로 향하는 이 무한한 여정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점점 어두워질지라도 그 우주를 이해하려는 인간 이성의 불빛만은 계속해서 밝게 타오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현상이 단순히 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소멸 과정이 아니라 어쩌면 거대한 우주 순환 주기의 한 단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우주가 순환한다는 아이디어는 역사가 매우 깊습니다. 수많은 고대 문화와 철학에서 세계는 단순히 A에서 B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탄생과 소멸, 그리고 부활이 반복되는 주기를 거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 우주론은 대개 선형 모델을 따릅니다. 빅뱅, 팽창, 그리고 그 이후 영원한 냉각으로 이어지는 열적 죽음이거나 아니면 다시 한 점으로 수축하는 대수축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고대의 통찰력을 현대 과학 데이터와 조화시키려는 순환 모델들도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폴 스테인하르트와 닐 투록이 개발한 에크파이로틱 또는 순환 우주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3차원 우주는 다차원 공간에 떠다니는 일종의 브레인, 비란의 막입니다. 이 브레인이 때때로 다른 평행한 브레인과 충돌하게 됩니다. 이러한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빅뱅이 시작되고 우주에 새로운 순환 주기가 가동됩니다. 이 모델에서 우주의 팽창은 느린 수축으로 바뀌지만 특이점까지 수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음 충돌이 일어나는 시점까지만 수축합니다. 그렇다면 이 순환 이론이 우리가 관측하는 어두워지는 현상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가속 팽창을 유발하는 암흑 에너지의 지배력이 약해지고 중력의 힘이 다시 우주를 서서히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주기적 단계에 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힘의 균형 변화는 별의 생성을 억제하고 전체적인 밝기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어두워짐은 최종적인 소멸의 징후가 아니라 새로운 우주의 들숨을 위한 다가오는 우주의 날숨을 예고하는 신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순환 모델의 또 다른 변형은 빛의 속도나 중력 상수 같은 기본적인 물리 상수가 한 주기 동안 느리게 변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우리가 관찰한 밝기의 감소는 이러한 변화의 결과일 수 있으며 다음 주기에서는 다시 역전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아직 과학계의 주류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 이들은 추가 차원이나 브레인 같은 이질적인 존재를 상정해야 하므로 검증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들은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며 우리의 미래가 겉보기처럼 예측 가능하거나 단정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쩌면 우리가 관측하는 이 어둠은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새벽이 오기 전에 짧은 고요함일지도 모릅니다. 이론가들이 복잡한 모델을 구축하는 사이에도 관측 천문학자들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끈기 있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주가 왜 어두워지고 있는지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단순한 현상 확인을 넘어서야 합니다. 특정 원인을 가리키는 독립적인 증거들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죠. 지금은 말 그대로 단서를 찾기 위한 치열한 과학적 탐색이 진행 중입니다. 핵심적인 단서 중 하나는 은하간 가스의 분포와 특성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별 생성 억제 가설이 맞다면 우리는 이 가스에서 분명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가스는 블랙홀 제트나 다른 에너지 방출 과정에 의해 휘저어지면서 더욱 뜨거워지고 희박해져야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멀리 떨어진 퀘이사들의 스펙트럼을 분석해 이를 확인합니다. 퀘이사의 빛이 지구로 오는 길에 은하간 가스 구름을 통과할 때 그 스펙트럼에 지문과 같은 흔적, 즉 흡수선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 흡수선을 통해 우주 역사의 다양한 단계에 존재했던 가스의 온도, 밀도, 화학적 구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연대기를 비교하며 별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단서는 바로 빅뱅의 잔향인 우주 배경 복사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복사는 우주 전체에 퍼져 있으며 우주의 나이가 고작 38만 년이었을 때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비교적 최근 우주에서 암흑 물질의 대량 붕괴나 암흑 에너지의 특성 변화와 같은 전 우주적 에너지 변화가 있었다면 이는 우주 배경 복사 지도에
미세한 흔적, 즉 왜곡을 남겼을 것입니다. 플랑크와 같은 우주 관측선들은 이 복사 에너지에 놀랍도록 상세한 지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관측된 우주의 어두워짐과 연관될 수 있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찾기 위해 이 지도를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다음 탐색 분야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표준 촛불이라 불리는 천체를 찾는 것입니다. 표준 촛불은 그 밝기가 정확히 알려져 있는 천문학적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야형 초신성입니다. 이들의 겉보기 밝기를 측정함으로써 우리는 초신성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초신성 덕분에 우주의 가속 팽창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주 멀리 떨어진 은하에서 충분한 수의 초신성을 찾아 측정할 수 있다면 초정밀 우주 팽창 지도를 만들어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시간에 따라 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작업은 전 세계 수많은 관측소에 엄청난 노력과 협력을 필요로 하지만 바로 이 노력이 이 우주적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별 탄생 속도, 저하 가설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은하 내 가스 저장고가 고갈되고 있다는 점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문제의 한 면일 뿐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바로 가스가 별로 변환되는 효율성입니다. 은하가스가 아무리 많더라도 반드시 별이 탄생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별 탄생 과정은 매우 섬세하고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이 과정이 시작되려면 가스 구름이 냉각되어 내부 압력보다 중력이 우세해질 만큼 충분히 밀도가 높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요인들이 이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별 탄생의 주요 적 중 하나는 바로 소위 항성 피드백, 스텔러 피드백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은하에서 최초의 무거운 별들이 탄생하면 이들은 주변 환경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복사 에너지와 항성풍을 통해 주변 가스를 가열하고 흩어버립니다. 또한 짧은 수명을 마친 후 초신성으로 폭발할 때 발생하는 충격파는 은하의 특정 영역 전체에서 가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별이 탄생하는 과정 자체가 이후의 별 탄생을 방해하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조절 메커니즘은 활동의 점진적인 감소회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메커니즘의 위력을 과소평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초대 질량 블랙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의 모든 대형 은하의 중심부에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블랙홀의 질량은 은하 중심부의 질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블랙홀의 성장과 은하의 성장이 서로 얽혀 있는 두 가지 상호 연결된 과정임을 시사합니다. 블랙홀이 가스를 활발하게 흡수할 때 이는 우주에서 가장 밝은 천체 중 하나인 퀘이사로 변모합니다. 퀘이사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엄청나서 단순히 은하 내 가스를 가열하는 것을 넘어 아예 은하간 공간으로 완전히 내쫓아 버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활동성 은하핵 피드백, AGN 피드백이라고 불립니다. 만약 우주의 최근 과거에 이러한 핵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면 이는 별 탄생에 급격하고 전 지구적인 중단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하들이 스스로 건축 자재를 소진시키거나 모두 흩어버림으로써 사실상 불임화를 자초한 셈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우주적 재앙의 결과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별의 보충 없이 늙어가는 별들의 느린 소멸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현대 우주론은 우주론적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우주는 거대 규모에서 균일하며 등방적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느 방향을 보든 거의 같은 모습을 관측해야 하며
우주에 특별히 구분되는 중심이나 가장자리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관측 결과들이 이 근본적인 원리에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균일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혹시 우리가 우주에 특별하고도 변칙적인 부분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를 들어 우리 태양계와 주변 은하들이 물질 밀도가 현저히 낮은 거대한 공동 보이드 안에 위치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러한 거대 공동은 초기 우주에서 발생한 무작위적인 밀도, 변동의 결과로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공동의 중심에 있다면 우주를 인식하는 방식이 왜곡됩니다. 공동 바깥쪽의 밀도가 더 높은 물질들이 우리를 추가로 밀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먼 은하들이 실제보다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는 것처럼 관측하게 됩니다. 바로 이 현상이 가속 팽창의 착시를 만들어내며 이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 암흑 에너지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주의 전반적인 흐릿해짐, 어두워짐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밀도의 영역에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별과 은하의 개수 자체가 우주 평균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 우주적인 현상으로 인식하는 이 흐릿해짐은 사실 우리의 불운한 위치와 관련된 국지적 효과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우주의 시골 마을에 살면서 그 희미한 불빛만 보고 전 세계를 판단하고 멀리 떨어진 메가시티의 찬란한 빛은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거대 공동 가설로 불리는 이 아이디어는 현재 과학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향과 거리에 걸쳐 은하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에 대한 매우 정밀한 지도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이 공동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가장자리, 즉 은하의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영역을 관측해야 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에서 발견되는 변칙 현상, 소위 콜드 스팟, 콜드 스포트 등과 같은 일부 데이터는 이러한 거대 구조의 존재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가설이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우리는 우주가 어두워지는 원인뿐만 아니라 암흑 에너지에 대한 우리의 기존 이해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암흑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모든 현상이 우리 세계의 불균일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주가 어두워지고 있다는 발견은 우주의 궁극적인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랫동안 우주론에서는 두 가지 주요 시나리오가 논의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빅 크런치 대수축입니다. 우주 물질의 평균 밀도가 충분히 높다면 중력이 결국 팽창을 멈추고 수축으로 되돌릴 것이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은하들은 서로 가까워지고 온도는 상승하며 결국 우주 전체는 시작점과 유사한 하나의 초고밀도 지점으로 붕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열죽음, 히트 데스입니다. 물질 밀도가 팽창을 멈추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우주는 영원히 팽창을 계속합니다.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고 별들은 수명을 다하며 물질은 붕괴하고 우주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차갑고 어둡고 텅 빈 공간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하지만 암흑 에너지의 발견과 우주의 가속 팽창은 두 번째 시나리오, 즉 열죽음을 더욱 유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이는 우리가 이미 언급했던 세 번째, 더 이질적인 변종을 낳았습니다. 바로 팬텀 암흑 에너지로 인한 빅 립, 대분열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발견은 기존의 우주 운명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만약 우주가 어두워지는 이유가 급격한 별 형성 감소라면 이는 열죽음의 도래를 앞당깁니다. 우주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어둡고 차가워질 것입니다. 이른바 별의 시대, 스텔리페러스 에라가 단축되는 것이죠. 마지막 별들이 수명을 다하면 우주는 암흑에 잠기고
그곳에는 블랙홀, 중성자별, 그리고 식어버린 백색 외성만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암흑 에너지의 속성 변화 가설이 맞다면 상황은 훨씬 흥미로워집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계속 증가한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빅 립입니다. 반대로 암흑 에너지가 약해지거나 심지어 부호가 바뀐다면 빅 크런치 시나리오가 다시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팽창이 수축으로 바뀌는 전환점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순환 모델이 사실이라면 현재의 어두워짐은 새로운 탄생을 위한 서막에 불과합니다. 결국 왜 우주가 어두워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 충족을 넘어섭니다. 이는 만물의 최종 운명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진 은하의 빛을 연구함으로써 사실상 우주라는 책의 마지막 장을 읽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이 행복한 결말을 맞을지, 비극적인 종말을 구할지, 아니면 아직 쓰이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를 예고하는 말줄임표로 끝날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주먼지 가설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봅시다. 먼지가 불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기존의 논의만으로는 전체적인 효과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이미 나눈 바 있습니다. 하지만 먼지의 양이 아니라 먼지의 특성 자체가 변했다면 어떨까요? 우주 먼지의 구성 성분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특정 시대에 어떤 유형의 별들이 우세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젊고 질량이 큰 별들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내고 이 원소들은 초신성 폭발을 통해 우주로 방출됩니다. 탄소, 산소, 규소와 같은 이 원소들이 바로 먼지 입자의 구성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태양과 같이 덜 무거운 나이든 별들은 생의 마지막에 바깥 껍질을 벗어던지며 성간 물질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원소들로 채워집니다. 어쩌면 최근 우주의 역사 속에서 먼지 생산자의 주도적인 유형이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별들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중급에 늙어가는 별들이 주된 기여를 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먼지 입자의 평균 크기, 모양, 그리고 화학적 구성 성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개 변수들은 먼지가 빛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더 큰 흑연 입자는 미세한 규산염 먼지 입자보다 넓은 파장 범위의 빛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우주 전체에서 미세한 먼지 입자들이 더 큰 덩어리, 즉 응집체로 뭉치기 시작했다면 전체 먼지 질량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은하간 공간의 전반적인 불투명도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측을 통해 확인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미묘한 효과입니다. 우리는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에 있는 먼지의 특성을 원격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이미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먼지 구름을 통과한 빛의 편광을 분석하면 먼지 입자의 모양과 방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더욱 강력한 성능을 가진 망원경이 개발된다면 이러한 측정을 수행하고 이 정교하면서도 아름다운 가설을 검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설은 우리에게 우주란 별 내부의 핵 반응에서부터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먼지 입자 미세물리학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과정들이 서로 얽혀있는 복잡하고 진화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우주의 특별한 지점에 살고 있다는 아이디어로 돌아가 보지만 이번에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봅시다. 우리가 텅 빈 거품 버블 같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밀도가 높은 영역, 즉 거대 구조의 이른바 필라멘트나 벽 장벽 안에 있다면 어떨까요? 우주는 가장 거대한 규모에서 볼 때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생겼습니다. 은하와 은하단들은 길고 가는 실타래, 즉 필라멘트를 형성하고 이것들은 밀도가 높은 마디 노드에서
서로 교차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들 사이에는 광대한 빈 공간, 즉 보이드 보이드가 존재합니다. 우리 은하인 은하수는 국부 은하군에 속하며 이는 다시 처녀자리 최은하단의 일부이고 궁극적으로는 라니아케아라는 훨씬 더 거대한 구조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텅 빈 곳에 살고 있는 것은 확실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는 우리의 관측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 은하에서 우리에게 오는 빛은 반드시 이러한 밀집된 구조들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은하단이나 필라멘트의 중력은 거대한 렌즈처럼 작용하여 멀리 있는 천체의 빛을 왜곡시키거나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이 효과를 중력 렌즈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꾸준히 관측하고 먼 은하를 연구하는 데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우주의 거미줄이 전체적인 하늘의 밝기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지적인 초고밀도 환경이 먼 우주에서 오는 빛을 우리에게 집중시키면서 실제보다 우주를 인위적으로 더 밝게 보이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측하는 어두워지는 현상 자체가 실제 과정이 아니라 라니아케아 전체가 특히 밀도가 높은 필라멘트의 일부를 벗어나 더 희박한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주 렌즈가 약해지고 있고 우리는 우주의 실제 모습, 즉 더 희미한 모습을 보기 시작한 것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가설은 또한 우주론적 원리 (cosmological principle)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보는 것이 전체 우주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리로부터 수억 광년 이내의 물질 분포에 대한 훨씬 더 정밀하고 상세한 3차원 지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최운하단이 거대 구조에 대해 정확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연구는 이미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우주의 밝기 데이터 해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주의 멸망을 상징하는 어둠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인공적인 조명 영역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내용 외에도 우주가 점점 어두워지는 현상에 대한 수수께끼를 설명하려는 더욱 이색적인 가설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가설들은 현대 이론 물리학의 최전선에 있으며 종종 공상과학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에 우리가 찾던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중 하나는 바로 진공, 그 자체의 본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진공은 절대적인 공허함이 아닙니다. 대신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가상 입자와 반입자 쌍으로 가득 차 있죠. 이 양자 수푸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물리학자들은 바로 이 진공 에너지를 암흑 에너지와 동일시합니다. 표준 모형은 진공의 속성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만약 진공이 물이 얼음, 액체, 수증기로 존재하듯이 다양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우리 우주는 소위 거짓 진공, 즉 위진공이라는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오래 지속될 수는 있지만 영원하지는 않은 준안정 상태입니다. 어느 순간 무작위적인 양자 요동의 결과로 공간의 특정 지점에서 상전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공이 더 낮은 에너지 상태인 참진공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상전이는 빛의 속도로 확산되며 새로운 진공의 거품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팽창할 것입니다. 이 거품 내부에서는 완전히 다른 물리 법칙이 적용되어 우리가 아는 익숙한 물질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우주의 어두워짐은 이러한 상전이의 일종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 상전이 자체는 아닐 겁니다. 다만 우리의 거짓 진공의 속성이 변하면서 불안정해지고
그것이 빛의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가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우리의 우주가 언제든지 아무런 경고도 없이 갑자기 소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색적인 아이디어는 소위 홀로그램 우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3차원 공간이 단지 홀로그램일 뿐이며 우주의 경계에 있는 어떤 2차원 표면에 기록된 정보의 투영이라고 가정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물리법칙이나 시공간 자체가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창발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즉, 이 정보를 제어하는 더 단순한 규칙에서 비롯되었다는 뜻이죠. 어쩌면 이러한 기본 규칙의 변화가 우주의 감광 현상과 같이 우리가 관찰하는 거시적인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설이 맞든 상관없이 우주 암화, 안화의 수수께끼는 이미 미래 천문학 임무와 실험 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향후 수십 년간의 연구에 명확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는 새로운 지상 및 우주 망원경 건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현재 칠레에서는 극대형 망원경 ELTE, 하와이에서는 30m 망원경 TMT, 과 같은 거대 관측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각각 39m와 30m에 달하는 거대한 거울을 통해 이 망원경들은 기존의 어떤 망원경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빛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주 희미하고 먼 은하들을 놀라운 해상도로 관측하고 은하 간 물질의 구성을 전례 없는 정밀도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우주에서는 암흑 에너지와 우주의 거대 구조 연구에 특화된 여러 임무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우주 망원경 유클릿와 미국의 낸시 그레이스 로먼 우주 망원경 낸시 그레이스 로먼 스페이스 텔레스코프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 임무는 수십억 개의 은하 분포를 보여주는 3차원 지도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를 활용해 우리는 우주론 원리 cosmological principle를 검증하고 거대 공동 voids과 filaments를 찾아내며 우주 역사를 통틀어 팽창 속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변화하는 암흑 에너지 모델부터 우주 속 우리의 특별한 위치에 대한 가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론을 결정적으로 시험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하 깊은 곳에서 진행되는 새로운 암흑물질 탐색 실험들은 암흑물질의 붕괴나 쌍소멸 가능성까지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암흑물질 입자와 검출기의 직접적인 충돌뿐만 아니라 중성미자나 감마성 같은 붕괴 산물, 간접적인 증거까지도 포착하려 할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이 데이터 속에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이 천문학적 미스터리는 기술적, 과학적 진보의 강력한 동력 드라이버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욱더 정교한 도구를 만들고 더욱더 세련된 이론을 개발하도록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지식의 경계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고 실험 thought experiment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1조 년 후 미래에 살고 있는 초고도 문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우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 우주론이 제시하는 열적 죽음 heat death 시나리오에 따르면 그 미래의 모습은 상당히 암울합니다. 가속 팽창으로 인해 우리 국부 은하군 로컬 그룹, 그 시점에는 하나의 거대한 타원 은하로 합쳐져 있을 것입니다. 바깥의 모든 은하는 시야 지평선 너머로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밤하늘은 거의 텅 빈 상태가 되겠죠. 마지막 남은 별들, 즉 적색 외성마저도 연료를 모두 소진하고 그 자리에는 식어가는 백색 외성, 중성자별, 그리고 블랙홀만 남습니다. 우주는 절대 0도에 가까운 냉기와 거의 완벽한 암흑에 잠기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퇴화시대 (Degenerate Era)라고 불리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종말은 아직 멀었습니다. 12의 40제곱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시간이 흐르면 일부 대통일 이론 GUT에 따라 양성자 프로톤과 붕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성과 식은 별을 이루던 모든 바리온 물질이 점차 증발하여 복사와 렙톤으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주에 남게 되는 유일한 거시적 구조물은 블랙홀뿐입니다. 하지만 이들 또한 영원하지 않죠. 호킹 복사, 호킹 레디에이션. 덕분에 블랙홀은 아주 느린 속도로 질량을 잃으며 증발합니다. 옛 은하의 중심에 있던 초대 질량 블랙홀은 10의 100제곱년이라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시간 동안 이 소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들도 모두 증발합니다. 그 이후에는 진정한 암흑시대 닥-이라가 찾아옵니다. 우주는 거의 완벽한 진공 상태가 되며 남아있는 것은 잔여광자, 중성미자, 그리고 전자와 양전자 같은 안정된 입자들 뿐입니다. 그 어떤 조직화된 구조도 사라지고 시간 자체는 의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우주의 희미해짐은 이 길고 아득한 소멸의 여정 중 아주 희미하고 미세한 첫걸음일 뿐입니다. 이는 우주 역시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를 가졌다는 첫 번째 알림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역사에서 가장 밝고 격동적인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빛이 영원히 꺼질 것이기에 먼 별들로부터 우리에게 도착하는 광자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주의 어두워지는 현상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과 우주가 생산하는 총 에너지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둘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젊고 뜨거운 별에 의해 자외선 영역으로 방출됩니다. 하지만 이 자외선은 우리에게 곧바로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빛은 은하 내부의 먼지 구름에 흡수됩니다. 이 먼지가 다궈지면서 해당 에너지를 다시 방출하는데 이때는 파장이 긴 적외선 영역으로 변환됩니다. 따라서 우주의 에너지 균형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얻기 위해서는 감마선부터 전파에 이르기까지 모든 파장에서 우주를 관측해야 합니다. 가마 프로젝트와 후속 연구에서 과학자들이 바로 이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파장에서 작동하는 수십 개의 망원경 데이터를 통합했습니다. 말하자면 우주 에너지에 대한 완벽한 정밀 회계 감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감소하는 것은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능력이나 파장이 이동한 효과가 아니라 총 에너지 생산량 그 자체입니다. 문제는 바로 발전소에 있었습니다. 에너지 생성기인 별들 자체가 덜 효율적으로 작동하거나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중요한 확인 작업 덕분에 일부 가설들을 배제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먼지의 특성 변화가 문제의 전부였다면 우리는 자외선 영역의 밝기는 줄어들고 먼지에 의해 재방출되는 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적외선 영역의 밝기는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관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측 결과는 파장 영역마다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영역에서 밝기 감소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문제의 근원이 우주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가장 근본적인 과정, 즉 별 내부의 핵융합에 있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탐색해야 할 범위를 좁히고 다음과 같은 질문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왜 별이 더 적게 태어나는가? 혹은 새로운 세대의 별들이 이전 세대보다 평균적으로 질량이 작고 그 결과 덜 밝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의 답은 아마도 중력, 가스 역학, 그리고 별과 블랙홀에서 나오는 피드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은하의 정교한 생태계 속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가장 흥미롭고 파급력이 큰 가설 중 하나인 암흑 에너지의 역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암흑 에너지를 공간 전체에 균일하게 퍼져 있는 일정한 힘, 즉 우주 상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 물리학에는 암흑 에너지가 전자기장이나 중력장과 같은 동적인 장, 다이나믹 필드이라는 모델이 많습니다. 이러한 장을 바로 퀸트에센스라고 부릅니다. 우주 상수와 달리 퀸트에센스 장의 에너지 밀도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공이 언덕이 많은 지형을 굴러가듯이 이 에너지는 천천히 자신의 최소값을 향해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장의 지형 형태에 따라 그 움직임과 행동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때로는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기간을 유발했다가 다시 감속하는 기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은하의 흐려짐 현상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의 퀸트에센스 장이 우주의 팽창 속도뿐만 아니라 일반 물질과도 약하게 상호작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이 장이 가스구름의 중력 수축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장이 최근에 새로운 상태로 전환되었다면 이는 우주 전체의 별 형성 규칙을 동시에 바꿔 놓았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스 내부의 유효 압력을 높여 붕괴를 방해했을 수도 있죠. 이 아이디어는 이론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단 하나의 가설로 여러 우주론적 수수께끼를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위 우연의 일치 문제, coincidence problem을 생각해 봅시다. 현대 우주에서 암흑 에너지 밀도와 물질 밀도가 왜 대략적으로 비슷한 크기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두 에너지가 상호작용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공동 진화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이 모든 것이 가설에 불과합니다. 퀸트에센스 장의 존재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뿐더러 이것이 물질과 상호작용한다는 증거는 더더욱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들은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이 얼마나 밀접하게 얽혀 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흐릿해진 은하의 수수께끼는 우리가 존재조차 몰랐던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통하는 창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한 연구는 우리 세계의 운명을 지배하는 그 신비로운 힘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별 탄생 속도가 둔화되는 현상을 논할 때 우리는 우주의 화학적 진화라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초의 별들은 빅뱅 과정에서 생성된 수소와 헬륨으로 거의 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별들의 내부 그리고 폭발 과정에서 천문학자들이 금속이라고 부르는 더 무거운 원소들이 탄생했습니다. 이후 세대의 별들은 이전 세대보다 이러한 금속 원소들을 조금 더 많이 포함하게 되었죠. 이 과정을 화학적 풍부화, chemical enrichment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새로운 별의 탄생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놀랍게도 금속 원소들은 가스 구름을 냉각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무거운 원소의 원자들은 열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방출하여 구름이 식고 수축하며 개별적인 별들로 조각나게 만듭니다. 금속이 부족한 가스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훨씬 덜 효율적으로 일어납니다. 역설적이지만 가스에 금속 원소가 많을수록 별, 특히 질량이 작은 별들이 더 쉽게 형성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금속성이 높아지면 먼지 다스트의 양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먼지는 빛을 차단하여 구름에 가장 밀집된 핵 부분이 더 이상 냉각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화학적 구성 성분은 별의 수명 주기에도 영향을 줍니다. 금속성이 높은 별들은 외부층이 더 불투명하여 그 구조와 진화 과정이 달라집니다. 이들은 수명이 약간 더 길고 더 강력한 항성풍을 방출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관측하는 이 어두워지는 현상이 우주가 어떤 임계 수준의 화학적 풍부화에 도달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은하내 가스의 금속성이 너무 높아져서 별 탄생 방식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로 질량이 작고 그 결과 덜 밝은 별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증가한 먼지의 양이 가장 활동적인 영역에서의 별 탄생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냉각, 가열, 중력, 그리고 피드백 메커니즘 간의 미묘한 균형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복잡하고 다각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과학자들은 수십억 년에 걸친 전체 은하의 진화를 시뮬레이션하는 복잡한 컴퓨터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실제 관측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최근 우주에서 변화하여 관측된 효과를 초래한 핵심 변수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주의 절반이 어두워졌다는 말을 들으면 마치 누군가 전원 스위치를 내려버린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야만 겨우 감지할 수 있는 아주 미세한 효과에 불과합니다. 밝기 변화는 연간 1% 미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효과는 수십억 년에 걸쳐 누적되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를 인간의 노화 과정으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20살 때의 사진과 60살 때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리가 다른 은하들을 관찰함으로써 우주를 서로 다른 나이 단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60살 먹은 우주, 즉 우리에게 더 가까운 은하들이 20살 먹은 우주, 즉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먼 은하들보다 훨씬 더 희미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이 노화 과정이 우리가 예측했던 우주 진화 모델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우주가 때 이르게 조기 노화를 겪고 있는 듯합니다. 규모와 관련하여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은 과연 우주의 어느 절반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리적인 절반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난 20억 년 동안 단위 부피당 방출되는 총에너지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병원 전체의 평균치와 같습니다. 일부 병실에서는, 즉 별 탄생이 활발한 활동성 은에서는 빛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되고 죽은 타원 은하와 같은 다른 곳에서는 빛이 이미 오래전에 꺼져버렸습니다. 관측된 효과는 그 균형이 후자 쪽으로 기울었음을 보여줍니다. 은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과정보다 은하를 죽음으로 이끄는 과정이 우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규모를 이해하는 것은 당장 우리가 패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우리 태양은 앞으로 약 50억 년 동안 더 빛날 것이며 이 현상은 가까운 미래에 인류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계에는, 그리고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을 이해하려는 우리에게는 이 발견이 엄청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마치 노화를 연구하는 의사가 갑자기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2배 빠르게 늙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이 발견은 그가 가진 생물학에 대한 모든 통념을 재검토하게 만들 것입니다. 암흑 에너지의 속성이 변한다는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중입자 음향 진동, 즉 BAO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BAO란 무엇일까요? 초기 우주는 입자와 복사선이 뒤섞인 뜨겁고 밀도 높은 수프와 같았습니다. 이 플라스마 속에서 소리 파동이 퍼져나갔는데 마치 잔잔한 물에 돌을 던졌을 때 생기는 물결과 같습니다. 이 파동들은 물질의 작은 밀도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우주가 쉽고 투명해지면서
이 파동들은 그대로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물질 분포에 특유의 흔적을 남겼는데 이것이 바로 일종의 표준, 루러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은하들이 이 음파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특정한 거리만큼 서로 떨어져 분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거리는 약 5억 광년에 달합니다. 우리는 이 표준자의 실제 크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우주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우주의 팽창 역사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자가 서로 다른 거리, 즉 서로 다른 시대에서 보이는 각 크기를 측정함으로써 우리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매우 정확하게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초신성과 같은 표준 촉광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독립적 도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슬론 디지털 전천 탐사 SDSS 은하, 암흑 에너지 분광 장비 DESI 와 같은 프로젝트들은 이미 수백만 개의 은하와 퀘이사의 위치를 측정하여 이 진동의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가 우주 상수가 아니며 시간에 따라 변한다면 이는 BAO 데이터에서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표준 모형이 예측하는 팽창 역사와는 다른 편차를 발견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모든 데이터가 암흑 에너지가 상수라고 가정하는 표준 모형과 높은 정확도로 일치합니다. 하지만 측정의 정확도는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천만 개의 은하를 지도에 담을 미래의 탐사 작업은 이 가설을 훨씬 더 엄밀하게 검증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만약 이때 편차가 발견된다면 이는 진정한 혁명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이유를 다른 더 복잡한 천체 물리학적 과정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BAO라는 이 우주의 자는 이 과학적 경쟁에서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 중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물리 법칙이 불완전할 수 있다는 가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이론 물리학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는 이른바 미세 조정 문제입니다. 전자 질량, 중력 상수, 우주 상수값 등 수많은 기본 상수들이 복잡한 우주와 생명이 존재하기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조정된 값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이 값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별은 타지 못했을 것이고 무거운 원소는 생성되지 못했을 것이며 우주는 즉시 붕괴되거나 물질이 은하로 뭉칠 새도 없이 너무 빠르게 팽창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철학적, 과학적 접근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인류 원리인데 이는 다른 우주에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기에 오직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우주만을 관측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다중우주론으로 서로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진 무수한 우주가 존재하며 우리는 그저 운이 좋은 우주 중 하나에 살고 있다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길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상수들은 실제로 상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수들이 우주와 함께 진화하며 아주 느리게 변화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의 어두워짐 현상은 이러한 진화의 직접적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기 상호작용의 강도를 결정하는 미세 구조 상수가 조금이라도 변한다면 이는 별 내부 핵 반응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꿔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혹은 중력 상수의 변화가 성운에서 별이 형성되는 조건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 상수의 변화 가능성을 찾는 연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주 먼 곳에 있는 퀘이사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과거에는 원자의 전이가 현재와는 미세하게 다른 상수값에서 일어났다는 징후를 찾으려 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아직까지 극도로 모순적이며 측정 방법의 민감도 한계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단 하나의 기본 상수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이는 상대성 이론의 버금가는 중대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워진 우주의 미스터리는 이러한 흥미진진한 세계관을 뒷받침하는 최초의 관측 증거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주가 어두워지는 현상을 정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일부 이론에 따르면 정보는 에너지나 물질처럼 우주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본질적으로 우주는 정보를 끊임없이 처리하는 거대한 양자 컴퓨터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란 무엇일까요? 이는 근본적으로 시스템의 정돈된 정도, 즉 복잡성을 나타냅니다. 별의 탄생, 행성계의 형성, 생명의 발생, 이 모든 것은 복잡하고 질서정연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며 이는 곧 정보의 양을 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열역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즉 무질서의 척도가 닫힌 계에서 항상 최대치를 향해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질서정연한 구조는 파괴되고 정보는 소멸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과정, 즉 정보를 생성하는 것, 네겐트로피과 파괴하는 것, 엔트로피는 끊임없이 충돌하고 투쟁합니다. 아마도 활발한 별 탄생의 시대는 우주에서 정보 생성 과정이 지배적이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중력은 흩어져 있던 물질을 별과 은하라는 복잡한 구조로 모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 필요한 연료가 고갈되면서 이제 열역학 제2법칙이 우위를 점하기 시작합니다. 엔트로피가 그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우주의 어두워짐은 단순히 에너지 생성이 감소하는 현상을 넘어섭니다. 이는 우주가 창조의 단계에서 붕괴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정보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복잡했던 구조들이 퇴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엄격한 수학적 공식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매우 철학적인 관점입니다. 하지만 이 관점을 통해 우리는 이 문제를 훨씬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어두워짐은 단순한 천체 물리학적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향하는 자연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 즉 피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위대한 추가 역방향으로 흔들리는 바로 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과학 연구에서 특히 미묘한 효과를 다룰 때에는 언제나 인지적 편향이나 체계적 오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천문학의 역사는 엄청난 발견들이 결국 단순한 착시나 오류로 판명된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대표적으로 광학적 환영이었던 화성의 유명한 운하들, 또는 단순히 케이블 연결 불량으로 인해 빛보다 빠르게 비행하는 것으로 잘못 측정되었던 뉴트리노 발견 사건 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가 어두워지고 있다는 현상이 정말 실제 효과일까요? 아니면 이와 유사한 오류일까요? 과학자들은 이 가능성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양한 장비와 방법으로 얻은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는 이유입니다. 가마 프로젝트 데이터는 슬론 디지털 전천 탐사 SDSS의 자료뿐만 아니라 허블, 스피처, 허셜 등 여러 우주 망원경의 관측 결과와 비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는 전반적으로 동일한 경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문제가 특정 장비 하나에만 국한될 가능성을 크게 낮춥니다. 더 복잡한 문제는 분석 방법론 자체에 있습니다. 전체 광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가정과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하 내부의 빛 흡수를 어떻게 정확하게 보정할 것인가? 한정된 하늘 영역에서 얻은 데이터를 우주 전체로 어떻게 외삽할 것인가? 서로 다른 필터에서 관측된 밝기를 전체 에너지 생산량으로 어떻게 정확히 변환할 것인가? 이 각각의 과정에는
작은 체계적 오류가 숨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누적되어 결국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과학계에서는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팀이 약간씩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동일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비교합니다. 현재까지의 주류 의견은 이 효과가 실제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확신은 훨씬 적은 오차와 모델 가정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세대 망원경의 데이터를 얻을 때에야 비로소 생겨날 것입니다. 과학은 진실에 느리고 신중하게 다가가는 길이며 이 과정에서 의심의 여지를 항상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단순한 가설이 맞다고 잠시 가정해 봅시다. 우주가 별을 만들 연료를 단순히 다 써버리는 겁니다. 가스는 고갈되고 새로운 별의 탄생은 점점 줄어들며 오래된 별들은 수명을 다합니다. 이것이 미래의 잠재적인 생명체의 존재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언뜻 보기에는 전망이 암울해 보입니다. 별이 적다는 것은 행성계도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질량이 큰 별이 적다는 것은 생화학에 필수적인 중원소도 부족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주는 점점 덜 환영하는 곳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좀 더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가장 격렬했던 별 탄생 시기가 생명이 탄생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잦은 초신성 폭발과 어린 별들의 강력한 복사 에너지는 젊은 행성들을 소독하거나 불모지로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하고 성숙한 우주가 생명에게는 더 유리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주 먼 미래의 가장 큰 문제는 장수하는 별, 바로 적색 외성의 소멸입니다. 이 별들은 우리 태양 같은 별보다 훨씬 오래, 수조년 동안 빛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주의 마지막 생명체들은 이 적색 외성 주변에 집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별들조차도 언젠가는 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모든 생명체와 지적 존재의 최종적인 종말을 의미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과 다른 사상가들은 아주 먼 미래의 생존 시나리오를 고찰했습니다. 초고도 문명은 다른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블랙홀의 회전에서 에너지를 추출하는 펠로즈 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모을 수 있습니다. 혹은 끊임없이 식어가는 우주에 적응하면서 자신의 신진대사와 사고 속도를 늦추고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정보구조의 형태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이슨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현대 과학의 경계를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색은 느리게 죽어가며 어두워지는 우주에서도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주의 암흑화는 우리의 이해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종으로서 우리의 생존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는 우리가 만약 이러한 장대한 규모의 미래를 원한다면 현재로서는 신적인 수준으로 여겨지는 에너지와 물질을 다루는 능력을 습득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결국 우주가 어두워지는 미스터리는 과학적 방법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모든 것은 기존의 세계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뜻밖의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더 정교한 장비 덕분에 이루어진 이 관찰은 기존에 확립된 이론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 다음은 가설을 설정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과학자들은 가장 보수적인 접근부터 가장 급진적인 해석까지 수많은 가능한 설명을 제시합니다. 이 가설들 각각은 특정한 예측을 내놓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먼지 가설은 빛이 붉어지는 현상을 예측하며 암흑에너지 변화 가설은 우주 팽창 역사에서 특정 편차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다음 단계는 이 예측들을 실제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새로운 관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론가들은 모델을 다듬으며 공학자들은 새로운 장비를 제작합니다. 이는 수많은 막다른 길과 잘못된 단서들로 가득 찬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일부 가설들은 예측이 확인되지 않아 폐기됩니다. 다른 가설들은 데이터에 더 잘 부합하도록 수정됩니다. 때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흩어져 있던 사실들을 하나의 통일된 그림으로 엮어내는 완전히 새롭고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스터리가 있고 경쟁하는 여러 가설이 있으며 이를 검증할 도구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주론에 있어 매우 흥미진진한 시기입니다. 아마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나 유클리드 우주관측소 덕분에 답이 수년 내에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비밀이 수십 년 동안 우리 곁에 남아 훨씬 더 대담한 아이디어와 더 강력한 기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이 답을 찾는 과정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풍요롭게 합니다. 검증을 거쳐 폐기된 모든 가설은 가능한 선택지의 범위를 좁히고 우리를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바로 여기에 과학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길고도 바라건대 여러분을 재워줄 만큼이나 편안한 여행을 통해 현대과학의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 중 하나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봤습니다. 수십만 개의 은에서 나오는 빛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과학자들은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죠. 바로 우리 우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한 설명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우주를 안개처럼 뒤덮어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우주먼지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주가 단순히 노화하면서 별들의 격렬한 탄생 시대가 끝나고 조용하고 어두운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속성을 변화시키며 우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신비로운 암흑 에너지에 대해 논하며 우주의 가장 깊숙한 구석까지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물리학 법칙이 불완전하며 새로운 과학혁명의 문턱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고 과감하게 추측해보기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명확한 최종 답은 없습니다. 각 가설마다 나름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죠. 우주는 늘 그렇듯이 우리의 가장 과감한 예측 모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롭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스터리는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 새로운 망원경을 제작하고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며 더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비밀에 함께 빠져들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도와드렸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여정이 즐거우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완전히 잠들기 전에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론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그럴듯해 보이시나요? 아니면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이론인가요? 다가오는 이 우주의 어둠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히 주무세요.